김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멈춰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낡은 아파트. 5층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분주하게 흘러갔지만 그의 시간은 3년 전 인천의 어느 부둣가에서 영원히 멈춘 듯했다. 국가정보원 흑색요원, RS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던 시절은 잿더미가 된 기억 속에 묻혔다. 이제 그는 그저 김민준, 세상에 존재하지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유령일 뿐이었다. 그의 공간은 단출했다. 꼭 필요한 가구, 몇 개와 창가에 놓인 작은 작업대가 전부였다.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손목시계 부품들이 하얀 천 위에 정렬되어 있었다. 한때는 최첨단 폭탄을 해체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낡은 시계의 태엽을 감고 톱니바퀴를 맞추는 것으로 하루를 소일했다. 규칙적인 부품의 움직임, 예측 가능한 기계의 논리 속에서만 그는 잠시나마 과거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8월의 태양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이글거렸다. 방 안에는 선풍기 한 대가 미지근한 바람을 힘겹게 토해내고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매미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내부가 그를 맞았다. 마지막 남은 물 한 병을 꺼내 마셨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외출을 결심했다. 지갑과 낡은 모자를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보였다. 한때는 작전 지역을 총알처럼 누비던 차였지만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동네 마트를 오가는 신세였다. 차 안은 찜통 같았다. 에어컨을 최대로 켜자 겨우 숨통이 트였다. 미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긴급 재난 문자가 수신되었다. 폭염경보, 야외 활동 자제. 그는 무심하게 문자를 지우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의 인생 자체가 재난경보 속을 걷는 것과 같았기에 날씨 따위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도로는 열기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운전하는 내내 민주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을 비우는 것. 그것이 지난 3년간 그가 터득한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다. 그러나 비우려 할수록 과거의 편린들은 끈질기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때였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 차선에 선 트럭의 짐칸에서 철제 파이프 하나가 굴러떨어졌다. 쾅 하는 굉음이 고막을 때렸다. 순간 민준의 세상이 암전됐다. 굉음은 폭음으로 변했다. 아스팔트 도로는 인천항의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글거리는 태양은 시뻘건 화염으로 바뀌었다. 귓가에 꽂힌 이니어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RS 함정이다. 후퇴하라. 반복한다. 후퇴하라. 목소리의 주인은 그의 팀장이자 목숨 같은 선배인 간구진이었다. 선배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차 안의 좁은 공간을 맴돌 뿐이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동료들의 피 묻은 얼굴, 배신의 서늘한 미소를 짓던 누군가의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폭발이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배가 쪼그라들어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차가운 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미친 듯이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더듬었지만 손가락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며 터널처럼 변해갔다. 어둠이 그를 덮치기 직전 그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보았다. 새하얀 형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맑은 두 개의 눈동자.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정적 그리고 소독약 냄새.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곳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를 짓누르던 지독한 압박감은 사라져 있었다.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여기가 어딥니까? 병원 응급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주민들, 민준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그는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었다.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누가 저를 발견했습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짖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개였는데 차 문을 긁고 짖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시끄러워서 나와 본 사람들이 차 안에 쓰러진 환자분을 발견한 거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 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얀 개, 민준의 뇌리의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보았던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그를 똑바로 응시하던 깊은 눈동자.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그에게 공황 발작 증세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며 충분한 안정과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민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하얀 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비를 수납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셔츠를 스치자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택시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아파트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왜 그 개는 자신을 구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불신하게 되었다. 선의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믿음은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의 세상에서 우연이란 없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이거나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한 형체가 들어왔다. 주차장 한편 자신의 검은색 세단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새하얀 모습.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다시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 개였다. 민준이 다가가자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몸을 일으켰다. 털은 새하얀 눈처럼 깨끗했고 체격은 다부졌다. 길 잃은 개라고 하기에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개는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그의 행동을 주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깊고 차분했다.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평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내가 날 구한 거냐? 민주는 나지막이 물었다. 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개와 마주 보았다. 그와 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기이한 유대감이 흘렀다. 한때 인간을 읽는 전문가였던 그는 지금 한 마리 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낮추고 손을 내밀었다.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 냄새를 맡았다. 차갑고 축축한 코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개의 혀가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것은 적대감의 해제이자 기묘한 형태의 인정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편의점에서 산 소시지와 물을 개에게 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먹지 않고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침착하게 음식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개는 다시 그의 차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떠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민주는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개를 내려다보았다.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세상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것도 그의 목숨을 구한 정체불명의 하얀 개, 그의 멈춰버린 시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이 희망의 전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김민준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개의 깊은 눈동자가 마치 꺼져버린 그의 삶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익숙한 정막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 옅은 잠과 악몽 사이를 오갔다. 그는 어제의 일이 그저 폭염이 만들어낸 한여름 밤의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관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그의 희망을 깨뜨렸다. 문 밖의 기척.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재를 알리는 고요한 숨결이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삶에 불쑥 끼어든 이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모른 척 내보내면 그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을 구한 생명을 그렇게 내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책임감, 혹은 빚진 자의 의무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하얀 개가 꼬리를 흔드는 대신 늠름하게 앉은 자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밤새 그 자리를 지킨 모양이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총명했다. 마치 그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민주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개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개는 그를 따라 나섰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치 훈련받은 경호견처럼 그 모습에 민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파트 뒤편의 작은 공터.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개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이 정체불명의 동거인을 시험해 볼 시간이었다. 앉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의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완벽한 자세였다. 민준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정보요원 시절 사용하던 수신호를 사용해 보기로 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 눈에 가져갔다가 다시 개의 두 눈을 가리켰다. 주시하라는 의미였다. 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훑기 시작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등 뒤까지 경계 태세에 들어간 궁연처럼 이번에는 더 복잡한 신호를 보냈다. 손바닥을 펴고 아래로 내리는 동작, 엎드려 포복하라는 명령. 개는 즉시 몸을 낮추고 배를 땅에 붙였다. 턱을 앞발에 올린 채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는 민준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단순한 애완견 훈련 수준이 아니었다. 군이나 경찰, 혹은 그 이상의 특수기관에서 받는 고도의 복종 훈련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 개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버려진 것도 아닐지 모른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보내졌거나
혹은 중대한 임무 중에 이탈한 자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자산이 하필이면 자신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때 민주는 포복 자세를 취한 개의 왼쪽 뒷다리 부근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개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미세하게 다리를 저는 듯했고 핥았던 흔적인지 털 일부가 젖어 있었다. 그는 개에게 다가가 일어서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개가 몸을 일으키자 그는 조심스럽게 개의 뒷다리를 살폈다. 털 속에 가려진 피부에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이 더운 날씨에 방치했다가는 덧날 수도 있었다. 민주는 잠시 갈등했다. 이 미스터리한 개와 더 깊이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과거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또 입혔다? 동료의 상처를 돌보지 못했던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는 짧은 욕설을 내뱉으며 결심했다. 젠장 까자. 그가 앞장서 걷기 시작하자 개는 언제 절뚝거렸냐는 듯이 다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수연 동물병원.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작고 깔끔한 병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약품 냄새,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민준을 맞았다. 그의 어두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진료실에서 나온 젊은 여성 수의사가 그를 맞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또렷한 눈매와 차분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수연. 가운에 박힌 이름이었다. 개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아서요. 민준은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이수연의 시선은 민준의 딱딱한 표정을 잠시 스친 뒤 그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있는 하얀 개에게로 향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요. 이리 와볼래. 그녀가 손짓하자 개는 민준을 한번 쳐다보았다. 민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개는 이수연에게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본 이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보호자님 말씀을 정말 잘 듣네요. 이름이 뭔가요? 없습니다. 네야. 그럼 혹시 길에서 구조하신 건가요? 민주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이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능숙하게 개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진 않네요. 소독하고 약 바르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얌전하고 똑똑한 아이가 주인이 없다니 이상하네요. 그녀는 개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따뜻했다. 개는 진료를 받는 내내 한 번도 낑낑거리지 않고 얌전히 그녀의 처치를 받았다. 민주는 그런 둘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타인과의 평화로운 교감이라는 낯선 풍경을 보고 있었다. 이왕 온 김에 기본적인 검사를 좀 해봐도 될까요? 유기견이라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거든요. 내장형 칩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개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수연은 청진기로 개의 심박수를 확인하고 귀와 눈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손이 개의 목덜미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만지던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멈칫했다. 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빽빽한 흰 털을 조심스럽게 헤쳤다. 민준의 시선도 그녀의 손가락 끝에 고정되었다. 이상하네요. 이수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털 속에 감춰진 피부를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일직선의 흉터가 있었다. 이 흉터, 보통 싸우다 생긴 상처와는 달라요.
굉장히 정교하게 절개되었다가 봉합된 흔적이에요. 마치 수술 자국 같아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마이크로칩 삽입 흉터는 보통 어깨뼈 사이에 있는데 이건 목 측면에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일반적인 칩 삽입 흉터보다 훨씬 더 작고 정교해요. 혹시 예전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시나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좁쌀만 한 크기의 그 흉터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고도로 훈련된 행동. 그리고 몸 안에 남은 정체불명의 수술 자국,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이수연이 그를 불러 세웠다. 저기, 보호자님,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아이 이름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잿빛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이 새하얀 존재. 어쩌면 하늘이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독히도 감상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늘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이수연은 미소 지으며 차트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동물병원을 나선 민준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의 옆에는 이제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어 그의 삶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 그는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민주는 3년 전 인천항의 검은 파도와 배신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연 동물병원을 나온 후 김민준의 아파트는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과거의 망령을 파헤치기 위한 임시 작전기지로 변모했다. 창문에는 빛을 가리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드리워졌고 낡은 시계 부품이 놓여있던 작업대 위에는 고성능 노트북과 서울 시내의 교통망이 그려진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잠자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3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분석가, 추적자, 그리고 생존자로서의 감각이었다. 하늘이의 목에 남은 수술 자국은 그의 뇌리에 박힌 파편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의도된 개입의 흔적이자 풀리지 않은 질문의 시작점이었다. 하늘이는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민준이 몇 시간째 컴퓨터 앞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묘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민준으로 하여금 수사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의 압박감 같았다. 조사의 시작은 하늘이가 발견된 지점, 즉 그의 아파트 주차장이었다. 그는 그날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방형 5km 내의 모든 공공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나섰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RS에게는 그만의 길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가상 사설망 VPN을 여러 개 경유하고 IP 주소를 수십 번 우회하는 그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디지털 침투 기술이었다. 손가락은 조금 녹슬었지만 기억은 정확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의 허술한 보안벽을 뚫는 데는 3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그의 화면을 채웠다. 그는 기계처럼 영상을 훑어 내려갔다. 빠른 배속으로 돌리면서도 그의 눈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하얀색 대형견의 형체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몇 시간의 지루한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의 아파트에서 약 3km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의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다.
그가 쓰러지기 약 1시간 전 하얀 개 한 마리가 화면 구석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개의 움직임은 목적지가 분명해 보였다. 누군가를 찾는 듯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민주는 그 지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적의 범위를 넓혔다. 영상은 단편적이었지만 그는 개의 예상 이동 경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도시의 지형 지물을 활용하고 차량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움직임.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존재만이 보일 수 있는 패턴이었다. 추적의 끝은 의외의 장소로 이어졌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강남의 테헤란로였다. 최종적으로 포착된 영상은 한 대기업 빌딩 뒤편의 좁은 골목길. 작은 가게의 사설 CCTV에 찍힌 것이었다. 화질은 끔찍할 정도로 나빴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베리타스 로지스틱스라는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평범한 배송 트럭. 그 트럭의 짐칸 뒷문이 잠시 열리는 순간 하얀 형체가 재빨리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늘이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서대문구의 낡은 동네와 강남의 최첨단 비즈니스 지구가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베리타스 로지스틱스. 민주는 즉시 회사 정보를 검색했다. 예상대로였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었지만 주소지는 유령 주소였고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전형적인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제 남은 단서는 단 하나. 영상에 희미하게 찍힌 트럭의 번호판 일부였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했다. 그것은 시 교통정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급 보안 시스템이었다. 실패하면 역추적당할 위험이 컸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상 파고드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3년간 지켜온 유령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있었다. 따뜻한 청과 함께 계속하라는 듯한 강한 신뢰의 눈빛이 전해져 왔다. 그래, 가보자, 끝까지. 그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코드 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1차 방화벽, 2차 암호화 프로토콜, 그리고 관리자 접근을 막는 논리 폭탄까지. 시스템의 저항은 거셌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다. 노트북 펜이 미친 듯이 돌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뇌리에 3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적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던 중 예기치 못한 역추적에 걸려 위치가 노출되었던 아찔한 순간 그의 옆에서 동료가 소리쳤다. 태우야, 5초 안에 연결 끊고 튀어. 그리고 그 옆에서 침착하게 방어벽을 구축하며 시간을 벌어주던 박태우의 옆모습. 젠장. 민주는 거칠게 머리를 흔들어 기억을 떨쳐냈다. 지금은 과거에 잠식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백도어 하나를 찾아냈고 마침내 시스템의 심장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했다. 하지만 그는 번호판의 일부와 베리타스 로지스틱스라는 법인명으로 검색 범위를 좁혔다. 몇 분 후 단 하나의 결과값이 화면에 떠올랐다. 트럭의 소유주 정보,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대부분의 정보는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 법인 대표 및 이사 항목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다.
대표이사 박태우 파크, 태우, 현직 넥서스 코어 테크놀로지스 넥서스 코어 테크놀로지 CEO 박태우. 그 이름이 민준의 망막을 불태울 듯이 타올랐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일그러지며 3년 전 인천항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민준아, 정신 차려. 화염 속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태우의 얼굴. 내가 엄호할 테니 먼저 빠져나가. 자신의 등을 떠밀던 태우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폭발 직전 멀어지는 헬리콥터 안에서 그가 보았던 태우의 알 수 없는 표정. 그는 인천항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팀원들, 명예,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자신과 박태우. 단 2명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박태우의 이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개의 배우에서 나타났다. 민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노트북 화면에 차가운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의 삶을 덮친 2개의 거대한 사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과거의 비극과 그를 죽음에서 건져올린 현재의 기적이 박태우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소름 끼치는 진실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그의 격렬한 감정 변화를 읽기라도 한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질문은 넌 어디서 왔니? 가 아니었다. 네오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냐?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과연 구원의 손길일까? 아니면 파멸의 전주곡일까? 어둠 속에서 민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박태우, 그 이름은 김민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주이자 이제는 풀어야만 하는 유일한 숙제가 되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섣부른 행동은 죽음을 자초할 뿐이다. 박태우는 더 이상 3년 전의 그 부사수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기술 기업의 CEO이자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개를 이용해 무언가를 옮기는 인물이었다.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했다.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간 적을 상대하는 방법은 2가지다. 정면으로 부딪혀 함께 파멸하거나 어둠 속에서 그의 목에 조용히 칼을 겨누거나. 민주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먼저 박태우의 세계를 알아야 했다. 그의 아파트는 다시 한번 변모했다. 한쪽 벽면에는 박태우의 사진과 넥서스 코어의 조직도, 관련 인물들의 정보가 빽빽하게 붙기 시작했다. 그는 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친 듯이 정보를 수집했다. 박태우는 인천항 사건 이후 보안 전문가로 명성을 얻어 넥서스 코어를 창립했고, 회사는 정부와 군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단기간에 업계의 거물로 성장해 있었다. 완벽한 성공 신화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부패와 배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조사 중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찾아냈다. 며칠 뒤 강남 퀘스에서 열리는 국제 사이버 보안 포럼, 넥서스 코어가 메인 스폰서였고 박태우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수많은 인파와 언론, 그리고 보안이 삼엄한 그곳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작전을 위해서는 위장이 필요했다. 민주는 3년간 길러온 덥수룩한 머리를 짧게 잘랐고 수염도 말끔하게 밀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유일하게 남은 낡은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서대문구의 은둔자가 아니었다.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 아레스의 날카로운 칼날이 희미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다녀오지?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무언의 응원을 보내는 것 같았다.
코엑스 포럼 현장은 민준의 세계와는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최첨단 기술이 번쩍이는 부스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명함을 교환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 모든 것이 거짓된 평화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무대 뒤의 관찰자였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박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우는 변해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서 과거의 불안한 신입 요원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능숙하고 여유로운 기업가의 가면을 씌워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그의 모습은 위선 그 자체였다. 연설이 끝나고 박태우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민준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이 잠시 뜸해진 순간 그는 그림자처럼 다가갔다. 오랜만이다, 태우야!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태우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곧이어 그는 연기대상감 배우처럼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형, 민준이 형 살아있었구나. 박태우는 과장된 몸짓으로 민준을 끌어안았다. 그의 등 뒤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심장 박동에서 민준은 미세한 긴장감을 읽었다. 이것은 반가움의 포옹이 아닌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날 이후로 형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걱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비극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두 영웅의 감동적인 재회. 완벽한 연극이었다. 몸은 괜찮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조용한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후 박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탐색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려는 의도였다. 민주는 그의 의도에 맞춰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을 연기했다. 그냥 그렇게 됐어. 다 잊고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우리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어. 형,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박태우는 고개를 떨구며 자책하는 신용을 했다. 민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조용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다. 대화는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 동료애의 형태로 포장되었지만 그 본질은 서로의 패를 읽으려는 치열한 탐색전이었다. 민주는 결정적인 카드를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은 그냥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소일하고 있지. 하얀 진돗개인데 우연히 만나서 꽤 똑똑한 녀석이야. 순간 박태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부드러운 미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확장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변화. 하지만 김민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박태우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래, 잘 됐네. 형,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동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배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민주는 확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악수와는 달랐다. 서로의 의중을 확인한 자들의 차갑고 형식적인 악수였다. 이제 조용한 대결에 막이 올랐다. 민주는 인파 속으로 몸을 섞어 포럼 현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코엑스를 벗어나 강남의 번잡한 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등 뒤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훈련된 요원의 감각, 위험을 알리는 육감이 경고등을 켰다. 그는 애써 태연하게 걸으며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의 뒤, 약 20m 거리를 두고 두 명의 남자가 따라붙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서로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은 의심의 여지 없는 전문가들이었다. 박태우의 사람들이었다. 가슴속에서 잊고 있던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표적이 되었다. 민주는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거대한 미로 같은 지하 공간은 꼬리를 떼어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는 스크린도어가 닫히기 직전 열차에 올라탔다가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렸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등 현역 시절 몸에 익혔던 추적 회피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했다. 몇 번의 복잡한 기동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을 뒤쫓던 시선들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낯선 역의 출구로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는 자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조용한 대결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박태우의 추적을 따돌리고 집에 돌아온 김민준의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창밖의 어둠은 도시의 불빛에 희석되었지만 민준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커튼을 치고 최소한의 조명만을 켠 채 방 안을 서성였다. 박태우는 이제 그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다음 수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결코 평화롭지는 않을 터였다.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하늘이에게 머물렀다. 이 모든 사건의 열쇠, 하늘이의 목에 남은 흉터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박태우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을 혼자서 걸을 수는 없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가 전문가였지만 생체와 관련된 아날로그의 영역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 하얀 가운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던 수의사. 이수연,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여서는 안 될 민간인이었다. 하지만 하늘이의 몸에 남은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그녀의 전문 지식이 절실했다. 민주는 몇 시간을 고뇌했다. 그녀의 안정과 진실 규명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결국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와 그녀 모두 결국 박태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안전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하늘이를 데리고 다시 이수연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이수연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 하늘이는 좀 어때요? 다친 다리는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사실 다른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딱딱한 말투로 용건을 꺼냈다. 그는 이수연을 진료실 안쪽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이 닫히고 둘만의 공간이 되자
민주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우연히 하늘이를 구조하게 되었고 녀석의 비범한 행동과 몸에 남은 수술 자국 때문에 전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이 흉터 말인가요? 이수연은 하늘이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흉터를 다시 살폈다. 네, 아무래도 평범한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종류의 수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목적의 수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질문에 담긴 무게감을 느낀 이수연은 미간을 좁혔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의학계는 넓고 그 안에는 주류가 모르는 음지의 세계도 존재했다. 사실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특수한 고객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시술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법적인 동물 복제라든가 혹은 실험적인 장비를 동물에게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실험적인 장비 이식. 그것이 그가 찾던 답에 가장 가까웠다. 그런 시술을 하는 곳을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네트워크거든요.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하늘이를 위해서요. 이수연은 민준의 절박한 눈빛 뒤에 무언가 더 큰 사연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생명과 그 생명을 구하려는 한 남자를 돕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동기 수의사들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조금 더 위험하지만 정보가 빠른 익명의 네트워크에 접속해 보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감사를 표하고 병원을 나섰다. 작은 희망의 불씨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하늘이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다. 박태우의 감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는 평온했고 위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과대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목에 털이 곤두섰고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왜 그래, 하늘아? 민준의 몸이 즉각적으로 굳었다. 하늘이의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닌 명백한 위협 감지 신호였다. 그의 감각도 날카롭게 곤두섰다.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주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와 또 다른 사람의 채취. 그는 하늘이의 목줄을 짧게 잡고 자신의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5층을 올려다 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다. 들어가지 마.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설치해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알아둔 이웃집에 와이파이 신호를 해킹해 접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출입 기록 시구 32 마스터 키 사용.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그의 집에 침입했던 것이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만약 하늘이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덫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이다. 그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공원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아파트 창문을 주시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지난번 그를 미행했던 자들과 비슷한 인상착의였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민주는 하늘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다. 현관문 앞에 서자 하늘이가 다시 한번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소형 자외선 UV 라이트를 꺼냈다. 특수 요원들이 침입 흔적을 찾을 때 사용하는 장비였다. 라이트를 켜고 도어록 주변을 비추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지문을 채취하려 한 듯한 미세 분말 자국과 도어록을 강제로 해체하려다 실패한 듯한 미세한 흠집들. 그들은 마스터 키를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침입까지 시도했던 것이다. 숨을 죽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다. 서랍이 열려 있거나 물건이 흩어져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얼핏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둑의 소행이 아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는 다시 UV 라이트를 켰다. 바닥, 벽, 가구 위를 샅샅이 비추었다. 역시나 전문가들의 소행답게 눈에 띄는 족적이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민준은 침대 밑, 책상 다리 뒤, 그리고 창문 틀의 가장 깊숙한 곳처럼 보통 사람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작업대 밑, 전원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 그곳에 아주 작은, 쌀알보다도 작은 검은색 물체가 붙어 있었다. 최첨단 도청 장치였다. 전원 케이블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을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수연과의 통화라도 했다면 그녀 역시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도청 장치를 떼어내지 않았다. 역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었다. 그는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이 집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익명의 메시지였다. 찾으시는 정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외곽 PC에 폐업한 미래동물 메디컬 센터. 조심하세요. 더 이상 연락은 힘듭니다. 이수연이었다. 그녀가 약속대로 정보를 찾아낸 것이다. 폐업한 동물병원, 그곳에 하늘이의 비밀, 그리고 박태우의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정보의 장소가 아니었다. 박태우가 그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의미였다. 아마도 하늘이, 혹은 하늘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렇다면 그 폐병원 역시 그들의 감시망 안에 있거나 혹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도청 장치를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늘아, 내일은 멀리 산책이나 가자. 바다라도 보러 갈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을 교란시키기 위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의 손에는 이수연이 던져준 위험한 단서가, 그의 등 뒤에는 박태우가 던진 서늘한 살기가 꽂혀 있었다. 내일,
폐쇄된 동물병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죽음에 덫일까?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김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아파트에 설치된 도청 장치는 이제 그의 연극을 위한 관객이 되었다. 그는 일부러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여행 준비를 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가방을 여닫는 소리, 옷가지를 챙기는 소리, 그리고 하늘이에게 바다 보러 가자. 신나지 하고 명랑하게 말을 거는 목소리까지. 그의 모든 행동은 박태우의 감시팀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 그는 간단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하늘이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가벼웠다. 그는 의도적으로 주차장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움직였고 차에 오르기 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평범한 사람의 행동을 연기했다. 그의 차는 동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는 것을 확인했다. 미끼를 물었다. 1시간가량 고속도로를 달린 후 그는 한적한 국도로 빠져나왔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추적 따돌리기의 시작이었다. 그는 여러 갈래의 샛길과 농로를 이용해 복잡한 경로를 그렸고 대형 트럭 뒤에 바짝붙어 시야에서 사라지는 등 현역 시절의 기술을 총동원했다. 30분간의 숨 막히는 기동 끝에 백미러에서 검은 세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안심하지 않았다. 그는 차를 한 폐차장에 세워두고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켰다. 이수연에게 보낼 메시지는 간결하고 암호화되어 있었다. 오후 2시 PC의 미래동물 메디컬 센터는 취소. 대신 PC 외곽의 늘 푸른 수목원 제3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하늘이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장비는 초음파 스캐너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즉시 배터리를 분리했다. 약속된 시간. 늘 푸른 수목원의 텅 빈 주차장에서 이수연의 차를 만났다. 그녀는 약속대로 휴대용 초음파 스캐너를 가지고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장소를 바꾸고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민준은 그녀를 재촉해 채에 태웠다. 그녀의 차를 안전한 곳에 숨겨둔 뒤 그는 자신의 차로 그녀와 하늘이를 태우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종 목적지는 이수연이 알려준 폐업한 동물병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선택한 곳은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버려진 창고였다. 과거 나이스의 비밀 물품을 거래하던 장소 중 하나로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안전 가옥이었다. 먼지 쌓인 창고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민주는 휴대용 발전기를 가동해 최소한의 조명을 밝혔다. 이수연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스캐너를 준비했다. 하늘아, 이리 와, 잠깐이면 돼. 하늘이는 이수연의 부름에 얌전히 그녀 앞으로 다가와 옆으로 누웠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이수연은 하늘이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젤을 바르고 스캐너 헤드를 녀석의 목에 가져다 댔다. 휴대용 모니터 화면에 흑백의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육 조직, 혈관, 그리고 뼈의 단면. 이수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이 흉터 주변을 맴돌자 마침내 이질적인 무언가가 화면에 나타났다. 캬, 화면에 나타난 것은 주변 생체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명확한 직사각형의 형태였다.
크기는 새끼 손톱보다도 작았다. 이거는 단순한 마이크로칩이 아니에요.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요. 마치 초소형 저장 장치 같아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 장치가 아니었다.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이수연이 화면을 확대했다. 직사각형의 물체는 반투명의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막은 제가 아는 어떤 물질과도 달라요. 주변 조직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고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보여요. 일종의 생체 보호막 바이오쉘이에요. 이런 기술은 논문에서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는 단순한 정보 운반책이 아니었다. 녀석의 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수술로 적출하려 하면 이 생체의 보호막이 내부의 데이터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꺼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데이터를 무선으로, 강제로 추출해내는 것.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해킹 기술로는 불가능했다. 특수한 장비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천재적인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코드명 헤르메스, NIS 시절 디지털 세계의 모든 길을 열었던 전설적인 해커. 그는 조직의 경직된 체계를 견디지 못하고 몇 년 전 홀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민주는 그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 통로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창고 구석으로 가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일반적인 인터넷이 아닌 과거 그들만이 사용했던 암호화된 P2P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RS,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는가? 얼마나 지났을까? 화면에 단 한 줄의 답장이 나타났다. 망자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는 법.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지. 좌표를 보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창고에 좌표를 보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몇 시간 후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창고 앞에 섰다. 헬멧을 벗은 남자는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해커 헤르메스, 본명 한지원. 그는 거대한 장비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게 몇 년 만이냐. 김민준 꼬리말이 아니구만. 한지원은 민준을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곧 하늘이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 문제의 메시지인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초음파 사진을 본 한지원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젠장, 박태우 그 자식? 이런 물건을 만들었을 줄이야. 생체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SSD라 보통 놈이 아니군. 그는 가방에서 온갖 종류의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노트북 몇 대와 신호 증폭기, 그리고 복잡한 전선으로 얽힌 정체불명의 기계장치까지. 이 계획이 뭐지? 간단해. 이 녀석 몸 안에 있는 걸 통째로 복사하는 거야. 이 장치로 국소적인 전자기장을 형성해서 SSD를 강제로 활성화시키고 데이터를 빨아내는 거지. 물론 성공 확률은 반반이야. 한지원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초회악의 경우 내부 데이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혹은 녀석의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작업을 시작하면 박태우 쪽에서 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장치라면 분명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달려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시작하지.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다. 한지원은 창고 중앙에 장비를 설치하고 복잡한 케이블들을 연결했다. 민준과 이수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보조했다. 하늘이는 수술대처럼 준비된 테이블 위에 셔츠를 깔아주자. 스스로 올라가 엎드렸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모두 숨죽여. 한지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기계에서 낮은 윙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창고 안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박였다. 하늘이의 목 주변으로 푸른빛을 띤 투명한 전자기장이 형성되었다. 한지원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젠장. 보안이 오중으로 걸려 있어. 박태우의 미친놈.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미친 듯이 코드를 입력했다. 시간은 흐르고 창고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수연은 하늘이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녀석을 안정시켰다. 하늘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깊은 숨만 내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 같았다. 뚫었다. 데이터 전송 시작한다. 한지원의 외침과 함께 화면의 한쪽 구석에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다. 0%. 그것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아주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다. 1%, 2%. 바로 그때였다. 한지원의 다른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빌어먹을 역추적 신호가 잡혔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찾고 있어. 10분. 아니 5분 안에 여기 들이닥칠 거야.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데이터 전송률은 고작 15%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없었다. 5분 안에 들이닥칠 거야? 한지원의 외침은 사형 선고처럼 창고의 공기를 갈랐다.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는 고작 15%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어둠을 뚫고 여러 대의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플러그 뽑아 튀어야 해. 한지원이 장비를 해체하며 소리쳤다. 이수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가? 3년간 그를 올감했던 진실의 꼬리를 바로 눈앞에서 놓쳐야 하는가? 김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후퇴. 그리고 다음 기회.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 기회는 없다는 것을. 박태우는 2번의 실수를 할 인물이 아니었다. 지원아, 민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안전 프로토콜 해제하고 전송 속도 강제로 올려 전부 걸어. 미쳤어. 그러다 데이터 다 깨지거나 저 개가 죽을 수도 있어. 어차피 이대로는 다 죽어 해. 민준의 결단에 한지원은 짧은 욕설을 뱉으며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떠올랐지만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기 시작했다. 으르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던 하늘이가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다. 전자기장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녀석의 몸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연은 울먹이며 하늘이의 몸을 필사적으로 마사지했다. 괜찮아.
하늘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데이터 전송률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10%, 40%, 70%? 기계에서는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창고의 조명이 터질 듯이 깜빡였다. 민주는 창고 입구에 낡은 소에 파이프를 집어들고 문 옆에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창고에 찢어진 철판 틈으로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러 갈래로 새어 들어왔다. 놈들이 도착했다. 98%, 99%. 꽝! 창고의 낡은 철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찌그러졌다. 놈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완리오! 한지원의 외침과 동시에 그는 모든 케이블을 잡아 뜯었다. 그는 데이터가 담긴 손바닥만 한 외장 하드를 뽑아 민준에게 던졌다. 가 어서! 민준은 하드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다. 바로 그 순간 철문이 완전히 뜯겨져 나가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내 뒤쪽으로 민준이 외치며 이수연과 하늘이를 이끌고 창고 뒤편의 비상구로 달렸다. 한지원은 남은 장비 가방을 둘러매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이쪽이다 멍청이들아. 그가 일부러 소리를 지르며 적들의 주의를 끌었다. 몇 명의 괴한이 그를 쫓아 방향을 틀었다. 나중에 연락하지 꼭 살아남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민주는 이수연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늘이가 그들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어둠을 헤치며 나아갔다.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총알이 그들의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에 살이 찢기고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쫓아오는 발소리와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막다른 길, 높은 철조망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절망적인 순간, 하늘이가 철조망 아래 개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만한 틈을 발견하고 낑낑거렸다. 민주는 이수연을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겨우 몸을 비집고 빠져나왔다. 그들이 철조망을 통과하자마자 추격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철조망은 그들에게 잠시나마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들은 근처에 숨겨두었던 이수연의 차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다. 100미러로 보이는 추격자들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일단 살아남았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그들은 더 이상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박태우의 감시망은 서울 전역에 깔려 있을 터였다. 강원도에 저희 가족이 쓰던 낡은 산장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전기도, 통신도 잘 안 터지지만 이수연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은신처였다. 깊은 산속, 별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곳에 위치한 낡은 통나무 산장. 그들은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수연은 지쳐 쓰러진 하늘이를 정성껏 돌봤다. 다행히 녀석의 몸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민주는 품속의 외장 하드를 꺼냈다. 이것이 동료들의 목숨값이었고 지난 3년간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른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한지원이 알려준 비상 보안 채널을 통해 그와 연결했다. 살레스나, 겨우 꼬리 떼느라 죽는 줄 알았네. 데이터는 여기 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독 작업은 전쟁과도 같았다. 박태우가 걸어놓은 암호화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했다. 민준과 한지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몇 시간 동안 화면에 코드를 쏟아부으며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씩 부수어 나갔다. 이수연은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커피를 끓여주며 밤을 지샜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마지막 방화벽이 무너졌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파일 1 통신 기록. 인천항 작전이 있기 몇 주 전부터 박태우가 신원비상의 인물과 나눈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다. 작전의 세부 동선, 팀원들의 정보, 그리고 그들을 유인할 함정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학살이었음이 드러났다. 파일 2 금융거래 내역 사건 직후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동료들의 목숨값이었다. 파일 3번 넥서스 코어 기술 설계도. 넥서스 코어의 성공 신화를 이끈 핵심 보안 기술들. 그것은 모두 NIS의 1급 기밀 프로젝트를 통째로 훔친 것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파일 4 프로젝트 벡터. 민주는 숨을 멈췄다. 파일 안에는 벡터 시리즈라 불리는 생체정보 운반책 프로젝트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뛰어난 개체였던 벡터 체부. 그것이 바로 하늘이의 원래 이름이었다. 파일에는 벡터 7호의 훈련 기록, 그리고 초소형 SSD 이식 수술 영상까지 담겨 있었다. 녀석은 박태우가 훔친 기밀들을 해외의 범죄 조직이나 경쟁 국가에 팔아넘길 때 사용되던 살아있는 USB였다. 하늘이가 탈출한 이유도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거래 대상이었던 무기 밀매상이 녀석을 거칠게 다루었고, 극심한 위협을 느낀 하늘이가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탈출했던 것이다. 박태우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하늘이를 찾았던 이유, 녀석의 몸 안에는 그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판도라의 상자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파일 확인이 끝났을 때 산장의 창문 너머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격렬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하는 자의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3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악몽의 실체. 그것은 임무 실패의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거대한 거짓과 배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았다. 안개 낀 숲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다가온 이수연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느새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를 보았다. 혼돈을 몰고 온 불청객인 줄 알았던 존재. 그러나 녀석은 진실의 전달자였고 침묵의 증인이었다. 한 괴물에게서 도망쳐 또 다른 괴물의 희생자를 찾아온 기묘한 운명. 민주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도망이 아니었다. 죽은 동료들의 망령을 위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피해 복수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 서울 상공을 굽어보는 펜트하우스 집무실 안. 박태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김민준, 그 망령 같은 놈. 죽은 듯이 쥐죽은 듯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놈이 3년 만에 나타나 자신의 목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박태우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와 맹렬한 살기가 자리 잡았다. 과직, 그의 손에서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
초의 실장을 호출했다. 초의 실장, 지금부터 넥서스 코어의 모든 보안 인력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컨설턴트들을 풀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목표는 김민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여자 수의사, 그리고 4개를 되찾아와. 산채로 나머지는 목격자도 흔적도 남기지 마. 도시 전체에 거대한 사냥의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낡은 산장. 민준과 이수연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진실은 그들에게 자유 대신 족쇄를 채웠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준이 결연하게 말했다. 이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서울은 위험해요. 박태우의 손바닥 아니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외땅 옷은 놈들이 그물망을 좁혀오기 딱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1,000만 명이 살아 숨쉬는 서울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숲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생존을 계획하는 현장 요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수연의 차를 버리고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 작은 시골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떠나고 몇 시간 후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산장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텅 빈 공간과 차갑게 식어가는 옹이뿐이었다. 박태우의 추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울로 향하는 모든 고속도로의 CCTV가 그들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오직 현금만을 사용했고 버려진 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이용해 중고차 시장에서 대포차 한 대를 구했다. 서울에 진입하는 길목, 예상치 못한 검문이 있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무정의에서 흘러나오는 은어는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박태우의 사설 용병들이었다. 차가 검문소에 가까워지자 뒷좌석에 있던 하늘이가 낮은 경고음과 함께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수연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웃으면서 대답해요. 우린 이제 막 휴가에서 돌아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인입니다. 민주는 태연하게 창문을 내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 검색 중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남자의 시선이 차 안을 샅샅이 훑었다. 이수연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녀는 민준의 말대로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남자의 시선이 뒷좌석의 하늘이에게 향하는 순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이 녀석이 낯을 좀 가려서요. 저희 집사람이 하도 바다를 보고 싶다고 졸라서 강릉에 1박 2일로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피곤하지만 행복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시민의 모습. 남자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뒤에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손짓했다. 가보세요! 민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검문소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서울은 거대한 미로였다. 그들은 그 미로 속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 민주는 옛 기억을 더듬어 을지로의 낡은 공구상가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CCTV도 닿지 않는 현대 서울에 남은 마지막 치외법권 지대와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놈들은 끈질겼다. 그들이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양쪽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의 앞뒤를 막아섰다. 함정이었다. 젠장! 민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다. 낡은 대포차는 비명을 지르며 두 건물 사이의 좁은 틈으로 돌진했다.
본격적인 도심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상점의 차량을 들이받고 쌓여있는 박스를 흩날리며 차는 미친 듯이 질주했다. 뒤쫓아오는 차들은 더 강력했지만 이 미로 같은 골목에서는 민준의 대담한 운전 기술을 따라오지 못했다. 그는 시장 좌판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남대문 시장의 인파 속으로 차를 몰았다. 혼란 속에서 잠시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그는 근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이수연과 하늘이를 이끌고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달려온 괴한 하나가 이수연의 팔을 낚아챘다. 아, 꼼짝마! 그 순간 김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도망자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적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냉정한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괴한에게 돌진했다. 괴한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는 몸을 숙여 상대의 팔을 잡고 그대로 비틀어 버렸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상대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빠르고 간결하며 치명적인 기술. 이수연은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도망치던 남자가 순식간에 냉혹한 인간병기로 변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그들은 다시 뛰었다. 지하철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고 몇 번의 환승 끝에 마침내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성수동의 한 낡은 인쇄소 위 버려진 옥탑방이었다. 먼지가 자욱하고 곰팡내 나는 곳. 그곳은 과거 NIS가 사용하다 폐쇄한 비공식 안전가옥이었다. 오직 김민준만이 아는 장소.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리자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수연은 약상자를 찾아내 민준이 격투 중에 생긴 팔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타인의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모두 그들을 겨누는 적의 눈처럼 느껴졌다. 하늘이는 지친 몸을 웅크린 채 문 쪽을 향해 엎드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을. 도망은 생존일 뿐 승리가 될 수 없었다. 이 지옥 같은 추격전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라고. 성수동의 낡은 옥탑방, 희미한 불빛 아래 새 생명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사냥을 앞둔 맹수의 침묵과도 같은 것이었다. 김민준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수연의 손길을 말없이 받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도망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야. 이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가 겪어온 고통과 그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그의 싸움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민주는 다시 한번 헤르메스, 한지원과 보안 채널로 접속했다. 화면 너머의 한지원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계획이 뭐야? 이대로 데이터를 언론에 터뜨릴 건가? 박태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조작이라고 언론 플레이하면 그만이야.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놈의 자백이 필요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놈을 덫으로 끌어내야만 해. 민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한지원에게 탐욕스럽고 돈에 굶주린 비리 기자의 가짜 신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가짜 기자를 통해 박태우의 최측근에게 접촉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김민준에게서 데이터를 입수했다. 박태우에게 가장 높은 값을 부르고 팔겠다. 하지만 그의 경쟁자들에게도 경매를 붙일 생각이다. 이것은 박태우의 심리를 이용한 덫이었다.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는 이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하려 할 터였다. 그는 돈으로 기자를 매수하는 척하며 거래 장소에서 모든 증거와 증인을 함께 제거하려 들 것이다. 거래 장소는 어디로 할 건데? 한지원의 물음에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장소는 듣고 있던 모두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인천항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창고 앞으로.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박태우의 죄의식이 태어난 원죄의 공간이자 민준의 동료들이 잠든 무덤이었다. 그는 박태우를 그 과거의 망령 앞으로 직접 끌어내 심판대에 세울 생각이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심리전이었다. 작전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디지털 세계에서 박태우의 주변을 교란시키며 가짜 기자의 존재를 현실처럼 꾸몄다. 이수연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 키트를 만들고 전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마취제와 화학약품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민간인이 아니었다. 민주는 육체와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렸다. 그는 옥탑방 안에서 3년간 잊고 있던 격투술과 전술 움직임을 반복해서 단련했다. 그리고 주변 고물상과 공사장을 뒤져 마지막 결전에서 사용할 무기들을 수집했다. 날카로운 소의 파이프, 연막을 피울 수 있는 화학 물질, 그리고 적의 발목을 묶을 튼튼한 와이어. 그는 총 없이 오직 자신의 지략과 경험,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용해 거대한 적과 맞서려 하고 있었다. 마침내 박태우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가짜 기자를 통해 거래에 응했다. 약속된 시간은 이틀 후. 비가 예보된 밤이었다. 결전의 날. 그들은 인천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잿빛 바다는 3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민주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옆에서 이수연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뒷좌석의 하늘이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창밖을 응시하며 낮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약속 장소인 인천항에 버려진 킬번 창고. 빗줄기가 낡은 함석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민주는 먼저 창고 안으로 들어가 한지원이 보내온 도면을 바탕으로 지형 지물을 확인하고 곳곳에 덫을 설치했다. 한지원은 이미 항만 전체에 CCTV를 장악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다. 놈들이 오고 있다. 차량 4대. 총 12명. 박태우도 직접 왔어. 민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한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 씨, 하늘이와 함께 2층 사무실에 숨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민주는 이수연과 하늘이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신은 거대한 창고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창고 안. 죽음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쾅!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박태우의 용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 뒤로
박태우가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김인준 어디 있나?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그의 외침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완벽한 암흑 용병들이 당황하며 전술 라이트를 켜는 순간 민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에 용병 하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동료들과 엉켰다. 그 순간 천장에서 매달아둔 소의 파이프 더미가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비명과 함께 2명이 쓰러졌다. 혼란 속에서 민주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음기를 단 권총을 든 용병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꺾어버렸다. 흩어져서 찾아 놈은 혼자다. 박태우가 악을 썼다. 용병들이 흩어져 창고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민준이 원하던 바였다. 그는 복잡한 컨테이너 더미와 기계들 사이를 오가며 각계격파에 나섰다. 어둠은 그의 친구였고 창고는 그의 사냥터였다. 2층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수연은 창문 틈으로 비치는 라이트 불빛과 비명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하늘이는 그녀의 곁에서 소리 없이 으르렁거리며 아래층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총성은 점차 잦아들었다. 마침내 창고 안에는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용병을 쓰러뜨리고 피와 비에 젖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권총을 든 채 서 있는 박태우가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내가 괴물로 만들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모두 내가 자초한 일이야. 형 시대를 읽지 못한 채 낡은 신념이나 붙들고 있던 당신들이 문제였다고 박태우가 소리치며 방가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민주는 이미 몸을 날린 후였다. 그는 박태우의 품으로 파고들어 총을 든 손목을 꺾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과거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두 파트너는 이제 서로의 목숨을 끊기 위해 모든 기술을 사용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고 두 사람의 몸은 흠뻑 젖은 채 바닥을 굴렀다. 체력적으로는 민준이 밀리고 있었다. 3년간의 공백은 컸다. 박태우가 민준을 제압하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형.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막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개갱!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하얀 번개 같은 것이 튀어나와 박태우의 팔을 물어뜯었다. 하늘이었다. 이수연의 만류를 뿌리치고 뛰어내린 것이다. 이 꼬이 개새끼가. 박태우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를 걷어찼다. 그 덕분에 민주는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이수연이 준비했던 화학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던졌다. 병이 바닥에 깨지며 자욱하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박태우가 기침하며 당황하는 사이 민주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의 뒤로 다가가 목에 강력한 초크를 걸었다. 강우진 선배님, 이태준, 김성식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나? 민주는 죽은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조렸다. 박태우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미안하다고 해라. 마침내 박태우의 몸이 축 늘어졌다. 민주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형벌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지원이 약속대로 부른 경찰들이었다. 그는 쓰러진 박태우를 내려다보았다. 3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지독한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3년간 김민준을 짓눌렀던 악몽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졌다. 빗줄기 속에서 도착한 이들은 일반 경찰이 아니었다. 과거 국정원 시절 민준이 유일하게 신뢰했던 선배, 지금은 감사실장이 된 정진욱이 이끄는 특별조사팀이었다. 한지원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다. 정진욱은 쓰러진 박태우와 창고 안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민준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오랜 세월을 넘어선 동료의 표현이었다. 민준은 품속에서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의 손을 떠난 하드 드라이브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동료들의 명예이자 그가 되찾아야 했던 자기 자신의 증명이었다. 박태우의 체포와 함께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넥서스 코어 게이트,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박태우가 훔친 국정원 기밀 기술, 정관계 로비, 그리고 해외 범죄 조직과의 커넥션까지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는 추악한 범죄의 탑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인천항 사건의 진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준은 비공개 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담담하게 3년 전 그날의 진실과 박태우의 배신, 그리고 하늘이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모든 과정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데이터 증거와 맞물려 박태우의 모든 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다. 몇 주 후,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인천항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은 순직한 요원들과 유일한 생존자 김민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 박태우에게 있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순직한 요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추서되었고 김민준의 이름 위를 뒤덮고 있던 모든 오명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정진욱 실장이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국정원장의 직인이 찍힌 복직 명령서를 내밀었다. 조직은 자네를 필요로 하네. RS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 돌아와서 자네가 하던 일을 마저 끝내주게. 그것은 민준이 지난 3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잃어버렸던 명예와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실장님, 민준아. 저는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빛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궁 아레스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삶을 꿈꾸는 김민준이었다. 정진욱은 그의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 후 민준의 삶에는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서울을 떠났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낡은 집을 하나 구했다. 이수연도 서울의 병원을 정리하고 그의 곁으로 왔다. 그녀는 마을에 작은 동물병원을 열었다. 한지원은 박태우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용히 사면받았다. 그는 여전히 디지털 세계의 그림자 속에 살았지만 가끔씩 민준에게 시시콜콜한 안부가 담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다. 어느 주말 아침, 민준은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3년 전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들의 묘비 앞에 섰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그는 담담하게 꽃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
이수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 시작될 삶에 대한 이야기, 차가운 비석 너머의 동료들이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민준의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이수연이 가꾼 꽃들이 피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그들은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민준과 이수연,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파도를 따라 즐겁게 뛰어다니는 하늘이는 이제 평범한 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하얀 털 아래에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와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녀석은 더 이상 비밀을 운반하는 벡터 치울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소중한 가족, 하늘일 뿐이었다. 붉은 여명이 수평선 너머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나긴 폭풍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민주는 곁에서 걷고 있는 이수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는 뛰고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존재, 과거의 저주를 풀기 위한 열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 안내자였다. 그는 개 한 마리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개 한 마리가 그의 부서진 세상 전체를 구원한 것이었다. 어둠은 완전히 물러갔다.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앞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민준에게 마침내 진짜 인생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